영화로 본 파랑새.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 친숙한 고전, 모리스 매터링크의 희곡, 파랑새를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히 줄거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영화가 원작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그 속에서 어떤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떠나는 틸틸과 미틸 남매의 여정이 영화라는 시각 예술 매체를 통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각 시대와 감독의 관점에 따라 메시지가 어떻게 변주되었는지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파랑새는 어린이들을 위한 단순한 동화나 애니메이션으로 각색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중적인 각색도 원작의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지만, 원작 희곡은 단순한 동화를 넘어 삶의 진정한 의미, 행복의 본질, 그리고 인간 내면의 성찰을 다루는 철학적인 작품입니다. 1908년 초연된 이 상징주의 희곡은 물질주의에 대한 비판과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복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상과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주제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영화 제작자들에게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추상적인 개념들을 시각적으로 번역하고 인물들의 내면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영화 각색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파랑새를 영화화한 주요 작품들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버전의 영화가 존재하지만 특히 두 편의 작품이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1940년에 월터 랭 감독이 연출하고 당대 최고의 아역 스타 셜리 템플이 주연을 맡았던 할리우드 고전 영화 파랑새입니다. 이 작품은 흑백 영화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테크니컬러의 초기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어 시각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둘째는 1976년에 조지 큐커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제인 폰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에바 가드너 등 쟁쟁한 할리우드 스타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과 소련의 합작 영화라는 점에서 제작 당시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두 영화 모두 모리스 매터링크의 원작 희곡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감독의 예술적 해석, 그리고 당시의 영화 기술 수준에 따라 원작과는 또 다른 색깔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940년작은 대공황의 여파가 남아있던 시기에 제작되어 대중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면, 테크니컬러 시대 초기에 제작된 작품으로 당시의 최신 시각 기술을 활용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구현하려 노력했습니다. 반면 1976년작은 좀 더 성숙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원작의 메시지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돋보였으면, 당대 최고의 배우들을 통해 캐릭터들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들은 원작 희곡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모리스 매터링크의 파랑새는 틸틸과 미틸 남매가 이웃집 베랭고, 영감의 아픈 딸을 위해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를 찾아 꿈과 환상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는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아이들은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미래의 왕국 등 다양한 상징적인 공간을 경험하며 빛방, 물, 불 등 의인화된 사물들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행복이 외부의 어떤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박한 일상,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심오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영화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원작의 철학적 깊이와 상징주의적 요소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그리고 서사적으로 구현하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1940년작의 경우 당시 최고의 아역 배우였던 셜리 템플을 통해 순수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했습니다. 그녀의 밝고 명랑한 이미지는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잘 표현했지만, 원작의 다소 어둡고 철학적인 성찰의 부분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시대적인 한계와 대중영화로서의 지향점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할리우드 영화의 일반적인 경향이 그러했듯 1940년작 파랑새는 원작의 교훈적인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각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각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아역,
배우의 매력을 통해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데 성공했지만 행복의 본질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보다는 권선징악적인 동화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할리우드 영화가 추구했던 엔터테인먼트적 가치와 대중심리 안정화의 역할에 부합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1976년작은 좀 더 성숙한 관객층을 겨냥하며 원작의 철학적 주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작품은 당대 최고의 배우들을 캐스팅하여 각 인물들에게 부여된 상징성을 더욱 강조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빛, 빵, 물, 불 등 원작에 등장하는 의인화된 캐릭터들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생명력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이는 원작의 상징주의적인 특성을 스크린에 보다 충실하게 옮기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틸틸과 미틸의 내면적 갈등과 성장에 초점을 맞춰 외부 세계의 탐험이 곧 내면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1976년작 역시 원작의 모든 면모를 완벽하게 담아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희곡 특유의 대사 중심의 전개와 상징적인 표현들을 영화의 서사 구조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 영화가 원작의 깊이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단순한 환상극에 머물렀거나 너무 많은 상징들을 한꺼번에 제시하려다 오히려 메시지가 불분명해졌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스타 캐스팅이 오히려 각 캐릭터의 상징성을 희석시키고 배우 개인의 이미지가 더 부각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영화가 원작을 각색할 때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민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문학작품, 특히 상징주의 희곡은 독자의 상상력과 해석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게 합니다. 독자는 텍스트를 읽으며 자신만의 심상을 구축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영화는 모든 것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해야 하는 매체입니다. 따라서 원작의 추상적인 개념이나 은유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번역하고 독자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었던 여지를 영화적인 이미지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하는 점은 감독의 중요한 예술적 과제가 됩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넘어 원작의 정서와 철학을 스크린 언어로 새롭게 번역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두 영화는 각각 자신만의 방식으로 원작 파랑새를 재해석하고 독창성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40년작은 당시 영화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며 밝고 희망찬 분위기로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대공황 이후 힘겨웠던 시기의 대중에게 위로와 꿈을 선사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셜리 템플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었으므로 그녀를 통해 전달되는 파랑새의 이야기는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이미지는 영화의 핵심 메시지인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렇다면 1940년작의 독창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셜리 템플이라는 시대의 아이콘을 통해 순수와 희망이라는 가치를 극대화했다는 점입니다. 원작에서 틸틸과 미틸이 겪는 고난과 성장의 과정이 셜리 템플의 사랑스러운 연기를 통해 다소 희석되기는 했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영화가 당대 관객들에게 필요했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즉, 원작의 철학적 깊이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조절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따뜻하고 희망적인 동화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또한 테크니컬러의 초기 사용은 환상적인 세계를 더욱 생생하게 구현하여 시각적인 즐거움을 극대화했습니다. 반면 1976년작은 당대의 스타 배우들을 기용하여 원작의 철학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를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려 시도했습니다. 이 작품은 행복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보다 진지하게 다루려 했으며 시각적인 면에서도 당시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좀 더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려 했습니다. 배우들의 개성 강한 연기는 각 캐릭터가 상징하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대배우들이 의인화된 사물이나 추상적인 개념을 연기함으로써 원작의 상징성이 대중에게 더욱 명확하게 전달되기를 의도했습니다. 1976년작의 독창성은 원작의 상징주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배우들의 스타성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1940년작과는 달리 행복이 외부에 있지 않다는 원작의 메시지를 보다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틸틸과 미틸의 내면적 여정을 더욱 강조하며 그들이 겪는 환상적인 경험들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성찰의 과정임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화는 때때로 원작의 은유적인 아름다움을 잃고 너무 직설적인 방식으로 주제를 제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상징주의 희곡을 영화라는 구체적인 매체로 옮길 때 발생하는 표현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영화는 모리스 매터링크의 파랑새라는 위대한 원작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과 제작진의 비전을 통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원작을 재해석했습니다. 1940년작은 대중적인 접근성과 희망적인 메시지에 중점을 두어 대공황 시대에 필요한 위로와 판타지를 선사했습니다. 반면 1976년작은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원작의 철학적 깊이에 다가가려 했으며 스타 배우들을 통해 상징적인 캐릭터들을 생생하게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은 원작의 메시지가 얼마나 다층적이고 보편적인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원작이 지닌 보편적인 가치와 메시지가 시대와 매체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재조명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화 감독들은 원작을 자신들의 시선과 예술적 언어로 번역함으로써 새로운 세대의 관객들에게 파랑새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 헤매는 인간의 보편적인 질문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특정 시대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이 어떻게 고전 작품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학술적 사례가 됩니다. 영화라는 매체는 원작의 본질을 보존하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파랑새 영화들은 원작 희곡이 던지는 질문, 즉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각자의 방식으로 모색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객들은 틸틸과 미틸의 여정을 함께하며 자신만의 파랑새를 발견하는 내적 성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단순히 이야기를 보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영화들이 지닌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영화 파랑새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제시하며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파랑새 영화들이 단순한 동화의 각색을 넘어 원작의 철학을 어떻게 계승하고 재해석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